컴퓨터 기록. 네. 하고 다시 할게요. 이게 전에는 위에서 녹음이 눌러졌는데 이게 시스템 포메이션 바뀌었나 봐요. 자, 그래서 40페이지에 나오는 시와 상상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좀 여러분 어때 이 책이 따라오실 만한가요? 무지 어렵진 않죠? 따라 네, 따라오실 만하신가요? 이게 조금 수준이 네, 여러분 뭐죠? 실온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이제 시들이 그렇게 잘 안 다뤄지는 시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이 과목은 리포트 과목이에요. 이 과목은 그 기말고사가 아니고 리포트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너무 막그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이렇게 이제 15강까지 들으시면 리포트 쓸 때 유리할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뭐 리포트 과목이라고 공부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자, 40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시의 상상력이라는 거, 이제 이 상상력을 영어로 이매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영어로 알아두세요. 이매지네이션.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이 상상력을 주로 이야기한, 자, 상상력을 주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혹시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예요.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 아마 여러분은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 이 사람이 이제 상상력이 대가인데, 이 콜리지는 이제 시를 쓰기 위해서 마약을 복용해요, 실제로. 마약을 복용을 하고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시가 악마시라고 그래요. 악마시. 악마시라고 해서 뭐 노수부의 노래라든가 또는 쿠빌라이 칸 이런 작품들이 실제로 아편을 복용하고 나서 쓴 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그 아편을 복용해도 그 이걸 쓴 시가 이제 19세기 1800년대 뭐 이런 때니까 뭐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저촉되거나 이러진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용을 하고 쓴 시들이 있습니다. 뭐 작품까지 이야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뭐 작품들은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자, 다시 이제 40쪽을 보면 거기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삶 자체의 조건에 쫓기는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꿈꿀 수 있다. 그렇죠? 유용하지 않는 걸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몽상. 그러니까 몽상이라는 게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 드리밍. 이라고 그래 한번 써보세요. 이 몽상은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억압된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문학은 몽상의 소산이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문학이란 건 몽상이에요.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예를 들면 구운몽도 그런 거 아닙니까? 꿈꾸는 거잖아요. 구운몽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 몽짜리 소설들이 전부 다 꿈꾸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뭐 일장춘몽 이게 다 꿈꾸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 자체가 한바탕의 봄꿈이잖아요. 일장춘몽. 그래서 이제 꿈을 꾼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뭐 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뭐 나오니까 보시고 거기 이제 41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이제 가스통 바슐라르가 있을 거예요. 가스통 바슐라르. 자, 여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바슐라르라는 건 이제 이 이름 자체가 이제 프랑스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상상력의 역동성이라고 할 때 역동성은 한자로 좀 써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역동성. 한자로 쓰면. 그러니까 힘력자의 움직일 동자예요. 역이라는 게 힘있게 움직인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우리 다이나믹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 시의 이미지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 초록색으로 나온 거 보이죠? 현실의 이미지를 형성한 능력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 현실을 노래하는 이미지다. 초인간성, 휴메니티라고 나왔죠. 그런 내 능력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세상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 42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42쪽으로 넘어가면 이 바슐라르가 또 이제 쭉 이야기가 됩니다. 보세요. 첫째 줄에 외부 세계에 대한 상상력의 역동성, 독자적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여튼 상상력의 역동성만 알면 돼요. 뭐 다른 거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시를 쓸 때는 이런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자, 지금 42쪽을 보고 있습니다. 42쪽. 42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단어에 대해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헌법의 범위 뻑 나오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사전적 의미죠.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적 의미예요. 그 뭐 이전을 걸 뒤집어 놓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이제 바꿀 혁자 쓰는 혁명할 때 혁자가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바꿀 혁자예요. 바꿀 혁자인데 이거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글자인지 혹시 아세요? 바꿀 혁자는 이 소나 이 동물의 가죽 있죠, 가죽. 이 가죽을 벗기는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소라든가 이런 소나 이런 것들의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에서 이 바꿀 혁이 나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급격하게 새로운 걸 세우는 거. 이런 게 이제 사전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처럼 이런 걸 쓰는데 시에서 창조한 혁명은 새로울 수 있다. 진은영 시인 나오죠? 7개의 단어로 된 사전에서 혁명이란 한 단어를, 자, 오른쪽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눈 감을 때만 보이는 별들의 해오리, 가로등 밑에 투명하게 보이는 인맥의 길. 자, 이거는 이제 뭐라고 쓰냐면 거기다 쓰세요. 43쪽. 이거는, 어,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치고 시의 언어예요. 시의 언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왼쪽에 나오는 42쪽에 나오는 1, 2, 3 이건 뭐라고요? 사전적 의미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두 줄은 시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을 때만 보이는 별들의 해오리, 가로등 밑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인맥의 길, 입이 이제 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혁명이란 말.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별들의 해오리, 또 인맥의 길 이런 걸 통해서 혁명의 개정 개념을 환기시킨다. 환기라는 건 뭐냐면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불러일으킨다. 자, 물으신 분 써놓으세요. 환기. 이게 지금 여러분 교재에 환기시킨다. 하나, 둘, 셋, 넷, 여섯째 줄에 나옵니다. 43페이지. 환기, 불러일으킨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 43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시인의 그런 상상력은 기존의 이미지를 전복, 뒤집는다는 거예요. 전복이라는 것은 뒤집고 새롭게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44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어떤 시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진은영 시인처럼 이렇게 시를 써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자, 44쪽 밑에 2번, 꽃나무에 관한 상상. 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나무에 관한 상상. 자, 이 꽃나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산에 가면 뭐 정말 뭡니까? 다람쥐가 소재로 등장하는 시 이런 거 많죠. 산에 가면 다람쥐들이 막 뭡니까? 도토리도 막 먹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래서 산책길에서 숲에서 나무를 오르는 넘겨보세요. 다람쥐를 발견해. 그래서 이 다람쥐가 어떤 계절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딱 보면. 그러니까 이런 다람쥐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뼈대 이런 것을 찾는 것이다. 뭐 그런 정도로 써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45쪽이 두 번째 단락. 다람쥐와 대면하였을 뿐이지만 상상의 연세. 연세는 꼬리에 꼬리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연세란 말 있잖아요. 연세. 연세 반응.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꼬리에 꼬리를. 자, 이걸 연세라고 하는 거예요. 작동시켜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갉아먹는 순간의 충족감, 집중, 이런 걸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 다람쥐가 봄눈을 맞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도 떠올리고, 그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제 시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는 시 쓰기가 이제 경험적인 대상과의 만남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이미지 관념을 먼저 떠올려서 이거를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사물을 상상한다는 거, 이미지는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이 꽃과 관련된 시가 하나 나올 거예요. 넘겨보세요. 46페이지 이상, 그 유명한 이상 시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상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오얀 이자에 상자 상자를 써요. 이상입니다, 이상. 그래서 이 상자 상자예요. 나는 시 속에 엄청난 수수께끼를 담아놓을 테니까 맞춰봐라. 원래 본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김혜경이라고 그랬죠. 김혜경인다. 그러니까 바다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라. 그래서 이제
동경제대 건축학과 출신이에요. 요즘 말로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입니다. 건축학과 출신이어서 이제 감독을 했는데 원래 이제 김상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상이 무슨 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시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상이고 요 이상은 이상하다 시가.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식민지의 지식인으로서의 이상. 이런 이상이 있어요. 이상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요 이상도 있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이상입니다. 상당히 시가 어렵죠.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46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띄어쓰기가 하나도 거의 안 돼 있죠. 띄어쓰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동 기술법이라고 해요.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이게 이제 브루똥이라는 브르통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자동 기술법. 띄어쓰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벌판 한복판에 꽃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홀로 그 벌판 한복판에 내던져진 꽃나무죠. 근처에는 꽃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과는 다른 그 꽃나무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다른 타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를 열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꽃을 피워가지고 섰소.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에게 갈 수 없소. 나는 막 달아났소. 한 꽃나무를 위하여 그러는 것처럼 나는 참 그런 이상스러운 흉내를 내었어. 여러분 읽어보셔도 이게 뭔 소린가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장면인 벌판 한복판에 꽃나무가 있다는 것은 나오죠. 나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처지를 이제 꽃나무처럼 비유했다는 거예요. 시인이 실제로 꽃을 피운 채로 있는 풍경을 본 데서 시가 시작될 수 있으나 시인이 만난 경험적 장면들 속에서 이 장면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질. 그러니까 어떤 식민지의 지식인으로서의 고뇌를 이야기한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 꽃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그 자신의 시쓰기가 자, 이 꽃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4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지금 이상의 지금 그 꽃나무라는 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꽃나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시쓰기가 어, 흉내에 불과한 건지, 자신의 시쓰기가 그러면 그런 자신의 시쓰기라고 하는 것이 흉내에 불과한 건지 이런 것들을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46페이지를 다시 이제 보면 이 꽃나무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면 47쪽에 꽃나무로 태어난 자신은 소여란 말이 있을 거예요. 제일 첫째 줄에 47쪽에 소여. 소여라는 건 뭐냐면 소는 바소자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국어 이제 국문학을 공부할 때는요 한자를 아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한자를 아는 게 왜냐하면 이 한자 속에서 이제 의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자는 뭐냐면 줄여자예요, 줄여자. 소여는 뭐냐면 주는 바라는 뜻이에요. 소여.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주는 바라고 써놓으십시오.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자 꽃나무로 태어난 자신의 주는 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 꽃나무는 자기가 꽃나무인 것을 혹시 꽃나무가 아니라 돌멩이나 물방울이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꽃나무라는 것은 시인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여기서 지금 꽃나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빌기 좀 해주세요. 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매개체다. 자, 이걸 꽃나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게 쓰세요. 꽃나무가 뭐냐? 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매개체. 이걸 꽃나무라고 썼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시는요,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분석을 막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수록 꼬여요. 그러니까 이상의 시는 뭐 그 정도 일반적인 관점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8쪽. 거기 이제 둘째 줄 오감도가 나올 거예요. 오감도. 오감도 두 번째 줄 보세요. 원래는 오감도가 아니라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그래서 건축가 학생들 보면 이렇게
새 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축물 있죠. 아주 그런 걸 오감도라고 하거든요. 조감도. 이 조감도라는 말에서 까마귀 오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조감도인데. 아시겠죠? 오감도란 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감도인데, 그러면 오감은 뭐냐? 오는 까마귀잖아요. 까마귀 오자. 이 오는 뭐냐?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 우리가 세조자는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까마귀 오자는 눈이 안 보여 시커머니까. 눈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독이라든가 고뇌를 상징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48쪽에 이제 오감도 연작을 게재하다가 항의를 받아요. 오감도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와요. 한 명의 아이가 지나가오, 두 명의 아이가 지나가오, 13명의 아이가 지나가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요. 이렇게 나와요. 한 명의 아이가 무섭다고 하고, 두 명의 아이가 무섭다고 하고, 쭉 가다가 13명의 아이가 무섭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읽은 독자들이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13이 또 막 이제 비평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선의 남과 북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의 12제자와 예수님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분석을 막 해요. 비평가들이. 비평가들은 분석하는 게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13의 의미가 뭐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48쪽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창적인 작가다 이상,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꽃은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린 생각을 표현하는 매개체다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테드 휴즈 48쪽. 거기 나오죠. 세 번째 마지막 줄.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것을 상상해봐라. 이 밑줄 치세요. 마지막 줄. 쓰는 걸 상상해봐라. 아까 제가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옆에 마지막 줄 보세요. 48쪽. 그것을 살아보십시오. 그것과 살아보십시오. 암산하는 것처럼 너무 고심해서 떠올리지는 마세요. 그냥 바라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기울이고 여러분이 직접 되어보세요. 이렇게 자신이 하나가 되라는 거죠. 시와. 결국 시와 하나가 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쪽 마지막 줄. 다음 시는 꽃이 피는 순간 넘겨보세요. 김수영의 꽃. 그래서 시인은 꽃이 피어난 현재를 둘러싼 과거와 미래의 시간들로 상상을 뻗치죠. 꽃의 피어남이라는 사건성은 시간의 연쇄적 상상력을 통해 서름, 공허라는 건 그 빈 하늘이죠. 중단, 계속, 해악, 경고함이라는 추상적 성질에까지 다다르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꽃이라는 시가 나오죠. 김수영 문학관 여러분 그때 방학 때 한번 여름에 가봤었죠? 가보셨죠? 한번 볼까요? 꽃은 과거와 또 과거를 향하여 피어나는 것. 나는 결코 그의 종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름의 귀결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서름이 없기 때문에 꽃은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는 순간 푸르고 연하고 길기만 한 가지와 줄기의 내면은 완전한 공허를 끝마치고 있었던 것이다. 중단과 계속과 해악이 일치되듯 어지러운 가지에 꽃이 피어오른다. 과거와 미래에 통하는 꽃, 견고한 꽃이 공허의 말단에서 마음껏 찬란하게 피어오른다. 이게 이제 김수영의 꽃인데 김수영이 또 생각하는 꽃은 뭐냐? 대상과 거기다 써보세요. 나와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거. 이 김수영은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와의 연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김수영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꽃이 피어나는 걸 통해서 과거, 미래를 다 떠올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수영의 꽃이라는 것은. 그래서 꽃이 피어나는 것은 과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단과 계속과 해악, 뭐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연의 첫째 줄에 중단과 계속과 해악이 일치된다는 것은 과거를 향하되 과거와는 다른 모습. 거기다 좀 밑줄 좀 칠까요? 중단과 계속과 해악이 일치되듯 여기 밑줄 치시고 50쪽에 이게 바로 뭐냐? 과거를 향하되 과거와 다른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넘겨보세요.
자, 51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시는 꽃이라는 대상에 집중하고 있지만 꽃의 향기나 촉감 같은 감각을 묘사하지 않죠. 꽃이 막 예쁘다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꽃을 통해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속성은 우리가 꽃이라는 식물을 경험적으로 접하고 난 후 떠올리는 이미지와 거리가 있다. 그렇죠? 아, 꽃 향기가 어, 뭡니까? 향긋하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장면을 통해 아름다움, 누군가는 그리움. 그런데 이 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 견고함, 찬란함 이런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해 완전한 공허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꽃은 어떻게 보면 김수영이 쓴 풀하고도 상당히 유사한데 풀이 눕는다 뭐 해가지고 쭉 나오는 시 있었지 않습니까? 이 풀이라는 건 민초들의 삶이었죠. 백성이에요. 아무리 밟아도 풀은 이렇게 올라오죠. 결국은 민중을 의미하죠. 민중. 그러니까 이 김수영의 시가 뭐다? 참여시다. 자, 써보세요. 참여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안가주마. 프랑스어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인게이지먼트. 자, 인게이지먼트인데 인게이지먼트 영어로 쓰면 이거를 이제 불어식으로 읽을 때는 안가주망이 됩니다. 참여시죠, 참여시. 그래서 상당히 그 김수영의 시들을 보면 이런 참여시적인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우리는 일어나겠다. 그것을 딛고 일어나겠다. 그 꽃의 개화 이런 것들을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52쪽입니다. 자, 52쪽에 이제 세 번째 줄, 그래서 이 시에서 꽃의 피어남이라는 것은 푸르고 연하고 길기만 한 가지와 줄기에서 태어났지만 가지와 줄기가 지닌 내면의 속성과는 본질적인 단절을 겪는 대상에 대한 창조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이제 꽃의 개화는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가지의 공허를 끝마쳤어요. 가지가 비어있는 걸 끝마쳤어요. 그러니까 중단이기도 하지만 과거를 향해 피어나 그 과거를 넘어서고 있으니까 계속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상황에서 피어난 찬란함은 해악처럼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넘어선 경치. 우리가 해악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현실이 슬프지만 그 슬픔을 웃음으로 이제 그 뭡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뭡니까?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이거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 겨울의 찻집에 보면.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어적이면서도 해악적인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인의 상상력, 그러니까 꽃을 그냥 꽃으로만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콜리지가 이제 나올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거기 보면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 자 이거는 이 콜리지는 낭만주의 시인이라고 써놓으세요. 영어로 로맨틱 포이트라고 하는데 낭만주의, 상당히 낭만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 콜리지 시가 상당히 그 상상력적인 존재 이런 것도 있지만 낭만적인 시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콜리지의 시가 뭐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아까 악마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또 한편 이제 대화시라는 게 있어요. 이 악마시는 앞편을 복용하고 쓴 시고 대화시는 그냥 쓴 시예요. 그냥 쓴 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시를 보면 상당히 로맨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콜리지만 가지고도 이거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될 분량입니다. 콜리지의 시들만 가지고도. 뭐, 그거는 뭐 여러분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53페이지 다시 이제 보면 콜리지는 제1 상상력과 제2 상상력, 시의 상상력이 제2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제1 상상력이라는 건 우리 일반적인 상상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다 좀 필기를 좀 하실래요? 제1 상상력. 제2 상상력은 뭐냐? 시를 쓰는 상상. 이게 제2 상상력이야. 자, 이게 콜리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적 상상력은 이제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꽃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상상력과 제2 상상력을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1 상상력은 이거는
근본적인 창조 능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제2 상상력은 대상들을 용이하고 통합하는 능력. 자, 이걸 제2 상상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제1 상상력과 제2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1 상상력은 여기 나온 근본적인 창조 능력, 제2 상상력은 대상들을 융합하고 융의하고 통합하는 그런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상상력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남아서 혁명에 대한 이야기 그 42쪽을 한번 다시 펴보세요. 그걸 좀 설명을 좀 할게요. 42쪽. 거기에 이제 그 여백에 도표를 하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표를. 그래서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설명. 그 우리가 이제 혁명이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은 뭐냐? 바로 어떤 새로운 상상력. 이걸 통해서 뭐예요? 고유한 이미지를 획득하는 거. 이게 이제 논리적이고 그 뭡니까? 개념적인 그러니까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고유한 이미지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헌법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이런 것이 아까 사전적인 의미고 시에서는 뭡니까? 혁명을 아까 했죠. 눈 감을 때만 보이는 별들의 회오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눈 감을 때만. 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가로등 밑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인맥의 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고, 근데 시에서는 이렇게 두 개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였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이제 개념적인 설명으로 간다면 시든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새로운 상상력이다. 그래서 고유한 그런데 그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고유한 이미지들을 좀 획득해가는 그런 과정을 써놓은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은 잠시간 기발한 발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약간 장인의 단계에 충실해야 영감을 뿜는 거예요. 영감, 인스퍼레이션 이런 것을 가리킨다. 영감, 인스퍼레이션. 자, 이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생각을 떠올리는 착상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잘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3장에 나오는 시와 상상력 부분이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돼요.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이제 콜리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콜리지가 낭만주의 시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편을 복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아까 노수부의 노래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1교시는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앞에는 복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혼식장에 가요. 나중에 여러분 노수부의 노래 우리말로 된 거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한 하객을 한 하객에게 체면을 걸어요. 그가 그 하객이 이제 이 사람의 체면을 건 상태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체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적도 지방을 지나서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이건 방송에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참고를 알죠.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이제 신천홍이라고도 해요. 이제 그런 새 종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새를 이제 자기가 활로 쏘아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형벌이 막 일어나요. 형벌이 과정.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출현하냐면 갑자기 또 유령선이 출몰해. 그래서 이 유령들과 일종의 말하면 요즘 주사위 놀이를 해. 그래서 내가 이겨요. 이 재밌는 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게임을 하면 내가 반드시 이깁니다. 반복세 젖보기도 양생이 이기잖아요. 접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배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 주인공이 이제 물뱀을 물속에 있는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이제 형벌이 쫙 풀리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쫙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노수부의 노래. 노수부라는 건 뭐냐면 늙은 어부 그렇죠? 그러니까 the ancient mariner,라고 하는데 늙은 올드 머리너 수부 수부랑 어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수부의 노래가 이렇게 이제 뭐 주로 기독교적인 관점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해요. 어, 거기 이제 물뱀을 축복을 한다든가 이런 게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막 분석을 엄청 하더라고. 저도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이런 뭡니까 그 노수부의 노래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그 의미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의 그런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구조와 형태라는 것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있습니다. 구조와 형태를 보면 이게 58페이지네요. 58페이지. 여러분 교재 58페이지를 보시면 구조와 형태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 그 구조와 형태는 제가 어, 조금 있다가 그 다시 한 10분 정도 후에 초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